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낸 50대 여성입니다. 전 사람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애가 있던 남편과 결혼해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남편과 아들의 추악한 민낯을 알고 나서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복수는 해야 제 남은 인생 두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인생을 걸고 싸우고 왔는데요. 남편을 나락으로 보내고 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다가 말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어.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업이 요새 힘들다는 사실은 눈치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어? 이미 다 써왔어. 대출도 한계고 거래처도 등 돌리고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아. 그 목소리에서 체념이 묻어났어요. 한때는 잘 나가던 대표였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남편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대학 동창 중에 진수라고 있잖아. 걔가 날 도와주겠대. 글로벌 무역회사 운영하는데 요새 미국 쪽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텍사스 지사장으로 가래. 6개월 정도만 가서 자리 잡고 오면 된다고. 그래도 안심되더라고요. 남편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존심도 상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친구가 도와준다니 다행이다 싶었죠. 미국으로? 너무 멀지 않아? 조건 따질 때 아닌 것 같아서. 거기 지사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알아볼 생각이야. 남편이 애써 밝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공항 가는 날 온 가족이 나섰어요. 딸도 아빠 배웅한다고 따라왔죠. 아들은 커다란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28살 큰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5살 때 데려와서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준 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 네가 엄마 좀 잘 도와줘. 아빠 없는 동안은 네가 가장이야. 공항 출국장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이 나이에 타국으로 돈 벌러 가게 됐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건강하게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금방 자리 잡고 돌아올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남편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손을 흔드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남편이 게이트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한동안은 남편 빈자리를 느끼며 허전한 기분으로 지냈어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까지는 하루에 몇 번씩 영상통화를 했어요. 여보, 거기 날씨는 어때? 음식은 입에 맞아? 아우, 말도 마. 낮에는 40도가 넘어. 그래도 스테이크는 진짜 맛있더라. 당신 정말 고생하네. 사람들은 괜찮고? 다들 좋아. 여긴 회사들이 많아서 지내기 괜찮아. 한국인들도 꽤 있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었죠. 그런데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지더니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여보, 여기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현지 바이어들이랑 미팅도 많고 시차도 있고 이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네. 일하고 오면 바로 잘 시간이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새 직장 적응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죠. 솔직히 일은 바쁠 수도 있겠다 넘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남편이 보내준 돈이 평소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타국에서 고생하는 남편한테 이 말을 꺼낼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전화했죠.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적어? 카드값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있는데. 미안. 첫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조금만 참아줘. 다음 달부턴 괜찮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아졌어요. 움츠러든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 알았어.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이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통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전에는 전화도 안 끊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해도 잘 안 받더라고. 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타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가? 그래도 뭔가 이상해. 오빠도 요즘 좀 달라진 것 같고. 준서가? 준서는 왜? 그냥 집에서 잠만 자다 나가고 몰래 하는 게 너무 많아. 방문만 열어도 놀라던데? 딸을 안심시키려고 웃어 보였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루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친한 동생 미정이었어요. 언니, 지금 뭐해? 미정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서 깜짝 놀랐어요. 숨을 헐떡이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직접 만나서 말해야 돼. 압구정 우리 단골 카페로 와, 당장. 미정이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청소하던 걸 다 내팽개치고 옷을 갈아입었죠. 카페에 도착하니 미정이가 창백한 얼굴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미정이는 물 한 잔을 벌컥 마시더니 말했어요. 언니, 내가 있잖아. 어제 형부를 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지금 텍사스에 가 있는데. 제 말에 미정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압구정에서 봤어. 확실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닮은 사람인가 보지. 네 형부가 한국에 있을 리가 없잖아. 언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을 봐. 미정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나도 처음엔 그냥 닮은 사람인가 싶어서 따라갔어. 근데 걸음걸이며 옆모습 보면 영락없는 형부잖아. 그리고 이 옷도 형부 자주 입는 그 남색 재킷이잖아.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뒷모습, 걷는 걸음과 옷까지 남편이 맞았어요. 그리고 언니, 형부 혼자가 아니었어. 뭐? 누구랑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있었어. 그것도 완전 다정하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잠깐만. 내가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볼게. 네가 잘못 봤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 간 뒤에 남편이 받았죠.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분명 사무실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늘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죠.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거래처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녁에 다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방금 영상통화한 거 맞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닌데. 아주 잠시 미정이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사진을 봤죠. 근데 언니, 정말 똑같았어. 그리고 그 여자 되게 젊어 보였어. 한 30 초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절대 아닐 거라고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정이가 보여준 사진만 들여다봤어요.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옷, 구두, 시계를 자세히 봤어요. 전부 제가 사준 것들이었죠.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거실 서랍장에서 남편의 일정표를 찾아냈어요. 떠나기 전에 복사해둔 거였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텍사스 지사 근무 일정, 회의 스케줄까지 모든 걸 체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금요일마다 일정이 비어 있었죠. 그 무렵부터 아들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더라고요. 원래 거실에서도 편하게 통화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빠. 알았어요. 제가 바로 해서 보내놓을게요.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주 비밀스러운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못 들은 척 통화를 끝내고 나온 아들에게 물었어요. 준서야, 누구랑 통화했어? 아, 네. 아빠 회사 서류 때문에 부탁할 게 있다고 하셔서요. 무슨 서류요? 그냥 세무 관련 서류요. 제가 대신 처리할 때가 있어요. 아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살금살금 그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던 노트북이었는데 다행히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매달 한 번씩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들어와서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나가는 일정이었어요. 미정이가 남편을 봤다던 그날도 포함돼 있었고요. 같은 예약이 벌써 4번째였죠. 그럼 매달 한국에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수도 없이 뜨는데 샤워 소리가 멈추는 바람에 저도 황급히 방을 나왔죠. 전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준서야, 아빠 언제 한국 온대? 무슨 말 없었어? 아빠요? 글쎄요, 당분간은 못 오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 너한테 다른 말은 없었고? 네, 그쪽 일이 너무 바쁘대요.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시작됐어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죠. 매달 비워져 있는 금요일, 우선 남편이 정말 한국에 오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나섰다가 남편이 눈치챌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정이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정아, 혹시 네 남동생 아직도 그 일 하니? 미정이 남동생은 전직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시작했다 들었거든요. 어? 언니 설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내 남편이 정말 외국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언니 정말 괜찮겠어? 이런 거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아. 다음날 사무실에서 미정이 동생을 만났어요. 누님, 제가 보기에도 수상해 보이긴 해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일단 걱정 마시고요. 제가 제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님 여권번호랑 주민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보를 적어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죠. 일주일 후 미정이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님, 제가 오늘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동생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이란 걸 직감했죠. 형님이 매달 한국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 5시 비행기로 도착해서 월요일 새벽 4시 비행기로 다시 출국하시더군요. 여기 증거자료랑 사진도 있어요. 매달 온다고요?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공항 CCTV, 입국 기록 모든 게 명백했죠. 남편이 한국에 와서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건데 이 오피스텔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의뢰인을 만났을 텐데도 조심스러워하는 걸 보니 심각한 내용임을 알았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길 왜... 청담동 엘타워 오피스텔입니다. 꽤 고급 오피스텔인데... 사진을 보니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여자는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젊어 보였죠. 누군지 확인 중입니다. 매번 같은 여자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조사할까요? 네, 그 여자가 누군지 꼭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준서요.
우리 아들도 이 일에 관련돼 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슬픔보다 더 컸거든요. 오피스텔 주소를 받아들고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금요일이 되자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한숨도 못 잤지? 나 지금 그 오피스텔 앞에 와 있어. 언니는 그냥 집에 있어. 정말? 실은 내가 가볼까 하다가 도저히... 아유, 언니 성격에 보다가 쓰러져. 어때? 잘 보여? 오피스텔 입구 다 보이지? 잘 보인다. 정말 고마워. 미정이가 카메라를 살짝 돌렸어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분명 남편이었어요. 어? 잠깐,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 형부 맞는 것 같지? 근데 옆에 여자가 있어. 그 여자다, 그 여자야. 둘이 팔짱 끼고 있어. 미정이가 카메라를 최대한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화면이 흔들렸지만 분명히 남편과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걷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죠. 얼굴 좀 더 잘 보이게 해줄 수 있어? 잠깐, 내가 더 가까이 가볼게.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죠. 언니, 뒤에 또 누가 와? 어? 준서 아니야? 준서? 아니, 제가 여길 어떻게...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혔죠. 언니, 이거 완전 가족 동반 불륜이야?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 끝까지 봐야 했어요. 그 여자 얼굴 봤어? 잘 보여? 응, 되게 젊어 보여. 회사 직원 같지 않아? 춘서도 잘하는 것 같고 정장 입은 것도... 세 사람이 오피스텔로 사라진 후 미정이가 경비실을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아저씨, 혹시 방금 들어간 남자분 자주 오시나요? 미정이의 질문에 경비원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분이요? 자주 오시죠. 전에는 2주,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시던데요. 혹시 혼자 오나요? 아니요,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시죠. 전 부부인 줄 알았는데. 무심코 나온 부부라는 말에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미정이가 보내온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을 처음 만난 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날, 행복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지금은 발등을 찍고 싶은 장면이 돼 있더라고요.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남편은 한국에 있었고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으며 아들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1시가 넘어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춘서야, 좀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이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죠. 오늘 어디 있었니? 회사에 있었죠. 지금도 야근하고 온 거예요. 그래? 청담동 오피스텔에는 왜 갔니?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전 오피스텔 간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뭘 봤다는 거예요? 엄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은데. 옆에 아빠도 같이 있던데? 그리고 옆에 젊은 여자도 있고. 아빠요? 아빠는 텍사스에 있잖아요. 한국에 온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거짓말 좀 그만해. 엄마가 다 안다고. 뭘 다 아는데요. 알고 있다면서 저한테 왜 물어요? 네 입으로 진실을 말하길 바랬으니까. 근데 끝까지 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아빠가 무슨 한국에 와요.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영상에도 다 찍혀 있다니까. 이거부터 보고 말할래? 아들이 잠시 말을 더듬더니 갑자기 이상한 변명을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복잡하긴 한데 사실 제 전 여자친구예요. 뭐? 제가 예은이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잔데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연락이 와서 결혼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만난 거예요. 나중에 예은이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빠는 왜 거기 있었니? 네 여자친구라면서. 아빠가 정리 도와준다고 같이 만난 적이 있긴 해요. 엄마 혹시 의부증 있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감싸는 아들이 한심했어요. 매달 한국에 오는 것도 숨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네가 티켓도 대신 예약해주던데. 한국 올 때마다 그 오피스텔에 갔다는 것 알아. 속일 생각하지 마. 실은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어요. 아빠한테 그 여자랑 정리하는 거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자꾸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연락 오니까 아빠 회사 직원이니까 아빠 말은 그래도 들을 것 아니에요. 엄마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 말 못한 거예요. 넌 정말 엄마를 바보로 아는구나. 네가 한 말이 진짜라면 왜 결혼 준비를 한 거야? 아들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할 여자랑 사귀는 여자는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요. 뭐라고? 그 순간 내가 25년간 키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아버지한테겠죠? 아빠가 시켰니? 아니면 다 알면서도 아빠 편 드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반항심이 가득했죠. 아빠 편이요? 네, 솔직히 엄마가 아빠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돈 타령이나 하고 외국까지 나가서 고생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잖아요. 돈 타령? 내가 언제 돈 타령을 했다고 그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적금이란 적금 다 깨주고 부모님 유산도 투자금으로 쓰게 해준 사람이 저예요. 그런 사람한테 돈만 밝힌다뇨? 무엇보다 아들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3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열날 때 간호하고 학교 행사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엄마 노릇을 해냈던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죠. 준서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 안 나? 너네 엄마가 못 키운다고 해서 왔을 때. 짜증나게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으니까. 그런데 넌 왜 끝까지 날 속이는 건데?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면 되죠. 어차피 이 집에서 아빠랑 진짜 가족은 저뿐이니까요. 아들은 그렇게 큰 소리치며 나갔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불륜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처참한 몰골이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착잡한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미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나 이혼 준비할 거야.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준서는? 준서도 나가라고 내보냈어. 걔도 남편이랑 한통 속인 것 같아. 감싸는 정도가 아니야. 나 그냥 이혼은 안 해. 저 인간들이 날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뭘 도와줄까? 말만 해 언니. 네 남동생 좀 더 써도 될까? 돈은 내가 낼게.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해. 그렇게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미정이 남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님 앉아서 들으세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미정이 동생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강 사장님이 신고한 사업체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럴 리 없는데? 정리한다고 했어요. 서류를 보니 남편은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더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매출이 이게 맞아요? 네, 작년 매출이 80억이 넘습니다. 순이익도 상당하고요. 80억이요?
더 파보니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도 나왔어요. 대리라는 그 여자한테 쓴 돈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죠. 명품백, 시계, 심지어 청담동 오피스텔 전세금까지 겁도 없이 회사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누님,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드님 하는 일에 대해 아세요? 주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걸로. 아니에요. 이사로 등재돼 있고 월급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형님하고 같이 회사 자금 관리를 돕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한 흔적이 있고요. 기가 막혔죠. 아들이 아버지의 불륜과 횡령을 다 알고도 도왔다는 거예요. 누님,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수할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날 우습게 본 걸 후회하도록요. 아들이 집을 떠난 뒤 다시 그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대충 옷가지와 서류만 들고 나간 걸 보아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저를 계속 따라다니던 잊고 싶은 그 이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오연수. 그 여자는 준서의 친엄마이자 남편의 전처였죠. 그런데 전처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이것들이 어떻게... 혼자 방 안에서 분한 마음에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죠. 내 남편과 내가 키운 아들이 함께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은행이었어요. 고객님, 대출 연체가 3개월째인데 언제 납부 가능하신가요? 대출이요? 전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작년에 고객님 명의로 5억 대출 나갔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건물을 담보로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전 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서류를 보여주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사모님,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예요. 남편분이 부인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신 거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모르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대출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남편분이 전 부인 오연수 씨에게 강남 건물을 사주신 것 같네요. 네? 건물을요? 아니 그게 언제쯤인가요? 네, 30억대 건물입니다. 3년 전에 매입하신 걸로 나오네요. 3년 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았을 때였어요. 제 몫으로 10억을 남겨주셨는데 남편이 투자를 해놓고 불리자고 했었죠. 그렇게 믿고 맡겼던 돈으로 전처에게 건물을 사준 거였어요. 그리고 건물 임대 수익이 월 3천 정도 되는데 남편분 계좌로 들어가고 있네요.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정말. 이건 정말 악질적인 재산 탈취예요. 이혼 소송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 그것보다 더 큰 걸 원해요. 더 큰 거요? 저 인간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걸 보고 싶어요.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요. 며칠 뒤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남편분과 전 부인의 이혼 서류를 확인해봤더니 네, 왜요? 이혼 날짜와 재산 분할 내역이 좀 이상합니다. 재산 분할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이혼하면 재산을 나누잖아요. 특히 전처는 욕심이 많은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의심스러운 게 이 남편분이 전처와 이혼한 시점도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직후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재산을 보호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금이나 채권자들 피해서. 설마 했는데 더 파보니 정말이었어요. 남편과 전처는 서류상으로만 이혼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위장 이혼으로 봐야 합니다. 왜 전처가 아들을 그렇게 쉽게 맡겼는지, 왜 전처에게 계속 돈을 주는지도 이해됐죠. 그럼 전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은 안 들어도 다 알겠더라고요. 난 그저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아들을 키워줄 보모이자 돈을 빼올 수 있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집에 와서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아들을 처음 데려온 날 찍은 사진들이었죠. 울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내 모습, 그때 전처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애 잘 부탁해요. 나는 애 키울 깜냥이 안 돼서. 대신 경제적으로는 책임질 테니까. 그때는 무책임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재산 지키면서 편하게 살고 힘든 육아는 나한테 떠넘긴 거였죠. 눈물이 났어요.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내가 보낸 세월이 너무 허무해서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잠깐 들렀을 때 그 방에서 핸드폰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래된 핸드폰이라 호기심에 켜봤는데 오래전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아들, 너도 능력 있으면 여자는 바꿔가면서 살아. 남자 능력은 여자로 보여주는 거야. 진짜 남자다, 우리 아빠. 아빤 여자를 진짜 잘 다룬다니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을 뻔했어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죠. 그 여자는 써먹고 버릴 거야. 준서, 너 결혼할 때까지만 참으면 돼.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고 그 여자 쪽쪽 다 빼먹으면 끝이야. 그래도 엄마인 척 잘해주면 감동하겠죠? 우리 엄마한테 좀 미안한데. 이 기회에 여자 마음 사는 법 좀 배워.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컸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계속 채팅창을 확인하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동업자인 김 사장 부인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었죠. 혜진씨,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남편분은 복도 많아요. 이런 미인을. 언제 단둘이 와인 한잔 하실래요? 제가 하는 조용한 바가 있는데. 전처도 저도 회사 직원도 모자라서 은인의 부인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던 거예요. 파면 팔수록 끝도 없이 나오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에 진저리가 났어요. 이 인간이 진짜 못하는 짓이 없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저는 완벽하게 기만당했던 거예요. 거실로 나와 차가운 물을 마시며 결심했어요. 파렴치한 인간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요. 그들이 나를 이용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로요. 얼마 뒤 용기를 내서 김 사장 부인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같은 여자로서 알리는 게 순서가 맞다 싶었어요. 실은 저도 최 대표님 때문에 계속 불편했어요. 시선도 부담스럽고 연락 왔을 때 그래서 답장도 안 했던 거예요. 남편한테 말할까 하다가 두 사람 사업관계 때문에 참았어요. 혜진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다 제 남편이 미친 짓을 한 거죠. 우리는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도 했죠. 그날 저녁 김 사장 부부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형수님, 이게 사실입니까? 최 대표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김 사장님, 죄송해요. 이런 일이... 어딨어요, 그 인간? 여보, 진정해. 사모님한테 그럴 일 아니야. 진정이 되나? 당장 그놈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저도 흥분한 김 사장을 진정시켰어요. 김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요? 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절 도와주세요. 김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 일단 동업 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괜히 사장님 사업에 지장이...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내를 건드린 놈하고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형수님,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 무조건 형수님 편입니다. 그날 저녁 김 사장은 바로 변호사를 만나 동업 해지 절차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음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죠. 여보, 어떡해? 김 사장이 갑자기 동업 해지한대. 지분도 당장 정리하라는데. 이런 회사가... 아니, 당장 김 사장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응? 집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 내가 왜? 당신 일이잖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당신이 말하면 제발 좀 도와줘.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복수의 서막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가 복수의 무대로 완벽한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하는 자리가 곧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이 모든 걸 터뜨릴까 고민했는데 머릿속에 완벽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죠. 전 김 사장님을 따로 만났어요. 김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남편 투자 설명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형수님이 왜 거기에... 진실을 밝힐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요. 그 사람들도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사모님께 한 짓도 다 밝혀주세요. 잠시 김 사장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제 동행인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상을 틀려고 하는데 담당자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수님, 진짜 제대로 하실 모양이군요. 김 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부턴 전 집에서 어설픈 실력으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불륜녀의 미래 장면, 횡령 증거, 전처에게 보낸 돈,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나눈 충격적인 카톡 대화까지 모든 걸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죠. 이 영상을 미리 본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겠어? 투자 설명회에서? 그거 형부한테 중요한 날인데. 그게 목적이야. 그 인간 체면과 명예를 다 박살낼 거야.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그래서 더 완벽한 무대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면을 벗기는 거야. 투자 설명회 일주일 전 담당자를 만났죠. 제가 도착 전에 USB 영상 드릴게요. 회사 소개 영상 때 틀어주세요. 이건 어떤 영상인가요? 대표님도 다 아시는 건가요? 실은 깜짝 이벤트예요. 투자자들에게 우리 남편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아내인 제가 이렇게라도 돕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투자 설명회 날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기다려온 복수의 날이라니 제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죠. 호텔 로비는 이미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붐볐어요. 국내 유명 투자사 대표들, 벤처캐피탈 관계자들, 남편이 얼마나 이 행사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죠. 3층에 도착하자 대형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추악한 얼굴과 함께 허세 가득한 문구들을 보는데 역겨웠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어요. 대형 홀이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었죠. 전 김 사장과 함께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형수님, 저기 보세요. 김 사장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무대 옆 대기석에 아들이 앉아 있었죠. 무대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하며 남편을 보조했어요. 완벽한 부자의 모습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죠. 저 아이가 커서 아버지의 범죄를 돕고 있다니.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설명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대단한 쇼를 보는 듯한 연출이었죠. 큰 박수를 받으면서 남편이 등장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죠.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저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40%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014년 10억에서 올해 130억을 돌파했죠. 투자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저 숫자는 횡령한 돈으로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넋을 잃고 들었어요. 남편의 언변은 사기꾼처럼 뛰어났으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 받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특별 영상을 보시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때가 왔거든요. 남편은 리모컨을 들었어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요.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첫 화면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요.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남편과 불륜녀와 둘이 키스하는 장면.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에 사람들이 점점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저거 최 대표 맞지? 어린애하고 저러고 다닌 거야?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게... 남편이 리모컨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해 불륜녀에게 쓴 증거들이 하나둘 나왔죠. 그동안 그 여자에게 사준 명품, 수많은 영수증, 오피스텔 비용들이 이어졌어요. 어이, 지금 무슨 자리인 줄 알고 이딴 영상을 틀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저기 이거 당장 꺼! 아예 끄라고! 그 증거에 투자자들의 돈이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웃음이 곧 경악으로 바뀌었죠. 맨 앞줄에 앉은 한 투자회사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이요? 회사 돈으로 불륜을 저질러? 5억짜리 오피스텔을 회사 돈으로? 이 사람이 우리 돈 갖고 장난쳤네! 남편이 무대에서 비틀거렸어요. 당당하던 아까 그 모습이 어디 갔나 싶었죠. 아니 이건 오해입니다. 누가 지금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도 모두가 스크린에 못 박힌 듯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황한 남편을 구원이라도 해주려는 것처럼 아들이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잠깐만요. 이건 실수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바로 남편과 아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죠. 제가 아껴둔 결정타였죠. 글자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이도록 크게 확대해서 만들었죠. 제 가슴에 아프게 박힌 말들이 사람들 눈에 박히도록요. 자기 키워준 엄마를 속였다고? 아들까지 압수해서? 그럼 아들이 아버지 불륜을 도왔다는 거야? 마지막 영상이 끝나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무대 위에서 남편이 가까워진 절 보더니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그 정적을 깨고 제가 무대로 올랐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왜긴요. 20년의 진실을 밝히러 왔죠.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서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침착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 대표의 부인입니다. 아니, 20년 동안 가짜 아내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하시는데 대표가 어떤 사람인진 아셔야죠. 남편이 미친 듯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야, 다 뭐해? 저 미친년이 뭔 짓을 하는지 말리라고! 남편의 욕설에 투자자들이 한마디씩 했죠.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들까지 무대로 와서 마이크를 뺏으려 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때 김 사장이 끝까지 힘으로 아들을 막아서며 저를 지켜줬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자, 형수님 말씀 끝까지 들어보자고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20년 전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았죠.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절 속여왔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불륜 상대 김소희 대리에게 썼습니다. 제 목소린 차분했지만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들,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배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을 돕고 같이 비자금을 관리하고 저를 가짜 엄마라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속였죠. 아들의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어요.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니에요. 제발 내려오세요. 전 정말... 너는 한 번도 날 엄마로 생각한 적 없잖아. 그저 돈줄, 이용할 대상이었을 뿐이지. 그 여잔 써먹고 버릴 거라고 내가 너희 부자 계획을 모를 줄 알아? 아들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죠.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이 남자는 전 저와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오로지 재산을 지키려고요. 그리고 저와 결혼했죠. 왜냐고요? 애 키워줄 여자, 재산 빼먹을 만한 만만한 상대가 필요했거든요. 이때 김 사장이 마이크를 가져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자와 10년간 동업했던 사람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김 사장도 업계에서 신망받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이 인간이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에게 수시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출장가 사이 제 아내를 회사로 불러 단둘이 술 마시자고 더러운 추파를 던진 그런 놈입니다. 김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 여성 투자자가 분을 못 이기며 소리쳤어요. 인간 쓰레기네. 저런 놈한테 누가 투자를 해? 그런데도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까지 지으면서 김 사장한테 소리를 쳤어요. 아이, 김 사장, 당신도 한패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닥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김 사장은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힘들 때 도와줬더니 남의 아내를 탐낸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 알아? 그때 내가 손 내밀어서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죽어가는 사람 살려준 거였다고. 근데 그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아이, 김 사장, 그건... 분노한 김 사장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해. 투자고 나발이고 사과부터 하라고. 특히 형수님한테 제대로 빌어.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남편은 김 사장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 경찰이라며 소리쳤어요. 제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선두에 선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최석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어요. 아니, 이게... 잠깐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었죠. 남편이 절 노려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와 경악이 가득했죠. 뭐? 이게... 여보, 당신이 신고한 거야? 당연하지.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지.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미치게 만든 건 너잖아. 제발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이러면 다 끝장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때 잘나가던 대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너도 빨리 잘못했다고 해, 엄마한테. 아들도 옆에서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아, 아직 나한테 더 빼먹을 게 남았니?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러지 마라, 제발. 마음이 없는 소리는 참 잘해. 너흰 끝까지 날 이용하기만 했어. 경찰이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과 아들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절 불렀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잡혀가던 아들은 갑자기 제 다리를 잡고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아빠랑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놔! 더럽게. 다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이 놀라서 손을 놨어요. 돌아보니 투자 설명회장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질려 다 도망가듯 나갔고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뒤집힌 의자와 테이블, 버려진 투자 설명서들. 남편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죠.
저도 그 폐허를 뒤로하고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문 앞에 김 사장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시원하시겠네요. 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형수님도 새 출발하세요. 저런 인간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투자 설명회 파탄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죠. 남편, 아들, 그리고 전처까지. 하지만 그들의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딸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준서예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진 초라한 음성이었죠.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예은이도 떠났어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밖에 오빠 목소리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해. 저 사람은 이제 남이야. 동정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아들의 애원은 계속됐어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해요. 아빠 말만 듣고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었어. 또 찾아오면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현관 앞으로 가서 열지 않은 채 말했어요. 네가 3살 때부터 28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넌 단 한 번도 날 진짜 엄마로 본 적 없잖아. 이러지 말고 네 친엄마 찾아가. 더 이상 껍데기로 살기 싫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절규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뜻밖에도 남편의 전처였죠.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그게 남편 구속되고 나서 생활비가 끊겼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참, 당신네들 하나같이 뻔뻔한 게 피는 못 속이겠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여태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다는 거네요? 전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그냥 받아쓰기만 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제발 준서라도 다시 받아주세요. 제가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저는 애랑 안 산 지가 너무 오래라. 내 아들이었다면 걱정했겠죠.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아들 떠넘기고 돈만 받아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전 그 여자를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쾅 닫았어요. 다행히 5개월 후 지긋지긋한 저 인간들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어요. 공방 끝에 법정에서 판결이 났죠. 변호사님이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완승이에요. 남편분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 재산분할 80% 인정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끝났어요. 그리고 준서씨도 횡령 방조로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결국 부자가 모두 전과자가 됐더라고요. 어찌 보면 씁쓸하면서도 당연한 결과였죠. 아직도 법정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해요. 끝까지 실망뿐이었거든요. 법정 경위들에게 둘러싸인 채 제게 다가와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처참했죠. 뭐 할 말 있어요? 제발 항소심에서라도 탄원서 좀 써줘. 당신이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 설마 나더러 당신을 용서하라고?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 센 사람이 어느 순간부턴 무릎도 참 쉽게 꿇더라고요. 비굴하게 말이죠.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말하지만 매일이 기회였어.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날 속였어. 감옥에 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라면서 회사 돈으로 불륜을 즐겨? 부부라면서 내 재산을 훔치고? 그게 부부야? 그 못난 인간은 끝까지 동정심마저도 아깝게 만들더라고요. 판결 이후 더 처참한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했죠. 아들은 취직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술로 보낸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전처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쉼터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내심 궁금했던 불륜녀 소식은 미정이를 통해 들었어요. 언니, 그 불륜녀 있잖아. 완전 개망신 당했대. 아주 쌤통이야. 왜? 어떻게 됐는데? 투자 설명의 영상이 인터넷에 싹 퍼져서 얼굴이 완전히 팔렸다나? 회사에서도 잘리고 심지어 부모님 집에 숨어 지낸대. 밖에도 못 나간다더라. 그걸 들으니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그렇게 모두 각자가 심은 씨앗을 거두게 됐어요. 저도 제가 키운 예쁜 씨앗이 꽃 피우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 딸이 결혼식에서 저에게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난 엄마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 그게 왜 엄마 덕이야? 네가 잘 만난 거지. 엄마가 겪은 일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겉모습이나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걸. 그래서 지금 신랑감도 정말 신중하게 고를 수 있었어. 다 엄마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 엄만 실패했지만 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엄마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실패야.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엄마답게 다 해냈잖아요. 그게 진짜 성공이지. 그래도 이 일을 통해 딱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제 경험을 통해 우리 딸이 지혜를 얻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됐단 거예요. 현명한 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겐 가장 큰 보상이 된 것 같아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속은 그 시간을 더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